해상왕 장보고가 난을 정말 일으켰다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으켰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저기 서 있는 저 여인은 부인이 아니라 장보고의 딸입니다. 바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딸 때문에 발생을 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배후에 있습니다. 바로 장보고의 딸에 얽힌 사람이 바로 훗날 신라 제45대 왕 신무왕이 되는 본명은 김우징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우징. 장보고가 죽기 9년 전 바로 이 김우징이 청해진을 찾아온 것부터 문제는 스타트가 됩니다.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장보고를 찾아왔다는 건가요? 응, 보통 거꾸로 왕이 될 사람한테 찾아가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일단 정확히 말하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김우징이 찾아온 상황이었고 오히려 당시에 이제 김우징이 암살당할까봐 서라벌에 있으면은 청해진으로 피난을 온 겁니다. 당시에 신라의 상황이 어땠길래 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암살의 위협이 무서워서 청해진까지 피난을 온 겁니까? 자, 보십시오. 당시 이때는 신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 때예요. 네네. 쿠데타가 9번 이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른바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왕위 쟁탈정이 아수라장인데 왕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모두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킬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와, 어우 살벌해. 장보고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쿠데타를 일으킬 거니까 네가 한번 군사적으로 도와달라. 만약에 내가 권력을 잡는데 장보고 당신이 도와준다면은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훗날 결혼시켜주겠다. 우리 사돈 맺자. 그러면 장보고의 딸은 왕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족이 되는 거죠. 장보고도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얄 이게 패밀리 딱. 계획대로 성공이 돼가지고 김우징이 왕이 되고 그럼 김우징의 아들이 또 왕 위에 오른다면 장보고는 뭐가 되죠? 왕이 장인. 장인이죠. 장인이. 그러면 청해진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전체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의 장인. 말 그대로 나는 신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엄청난 제안을 받은 거죠. 아, 솔깃하다. 그렇죠. 네. 가뜩이나 그냥 힘도 있는데 왕의 장인이고 그리고 왕과 왕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왕이 된 거야. 이러면 뭐 파워가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그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네. 이게 찾아와서 진짜 지금 보면은 지금 막 쫓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데 이게 성공하면 진짜 정말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지만 실패하면 역적이죠. 그 장보고는 당시 김우징의 제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의로움을 보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용기가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비록 용렬하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충신 모드인데. 네. 저렇게 그냥 알았어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의로움. 네. 정말 그냥 냉철하게 보면은 군사 쿠데타 일으키러 가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장보고는 벌써 딱 그 대답을 딱 했을 때 그래. 김우징은 이제 왕이야. 나는 신하고. 네. 그렇게 생각한 거네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현 씨? 장보고가 파병한 군사가 승리를 합니다. 성공했어. 서라벌로 진격을 해가지고 쿠데타에 성공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배팅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 최초의 군사 쿠데타로 승기를 잡은 김우징 왕이 됩니다. 이제 장보고는 됐다. 이제 나는 왕의 사돈이 될 일만 남았다. 그렇죠, 이제 장인어른. 김우징이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뉘앙스로는 약속을 어길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살려줬는데. 그런데 갑자기 등이야.
등이야. 등이야. 갑자기 등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렇게 힘들게 왕 만들었더니 진짜. 그렇게 막 인고의 시간을 견뎌서 왕위에 내가 겨우 올라간 6개월 만에. 참 그 항생제만 있었어도 왕 계속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6개월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보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근데 문제. 정말 네. 다행이에요. 김우징의 아들이 문성왕으로 바로 즉위를 합니다. 다행이다. 아들 있었구나. 그 김우징의 아들 문성왕, 그러니까 신무왕의 아들이죠. 문성왕도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그 장보고도 약속 지키십시오. 뭐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랑 내 딸이랑 결혼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해요. 근데 당시엔 이 귀족 중에 하나였던 김양이 신라 왕실 입장과 신라 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보고의 세력이 파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 귀족들 찬밥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귀족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저 국왕 절대로 장보고의 딸과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왕인데 그렇지. 귀족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추론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보면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몇 줄밖에 없어요, 이게요. 나머지는 우리 상상력으로 끼워 맞춰야 돼.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설 중에 하나는 내 딸이 왕비가 될 뻔했는데 지금 신라 귀족들의 반대로 이게 뭐 다 파토가 났어? 이거 안 되겠다. 가만했을 것 같은데. 이왕 어차피 못 먹어도 보다 한번 뒤집어 엎자 해서 반란이 일으켰다라는 주장이 있죠.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약간 반란을 일으킬 법도 하다. 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자기 힘으로 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왕하고 결혼이 안 됐으니 그 딸은 이제 누구랑 결혼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딸 바보라면 쿠데타를 일으켰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인간적인 아빠의 측면에서. 그럼요. 여기서 이제 문성왕이 왕 장인 자리 빼고 내가 다 줄게. 실제로 줘요. 아 그래요? 그 신무왕 같은 경우에는 그 즉위 즉시에 이제 감의 군사라고 정말로 감사함을 느낀다는 그런 그 군사 타이틀을 줘요. 명예직이요. 감투를 하나 더 줍니다. 문성왕이. 아, 모자라냐? 대사가 부족해 그러면 진해 장군이라고 말 그대로 바다를 점령하고 바다를 통치할 수 있는 장군이라는 진골 예우에 해당하는 관직을 하나 더 줍니다. 진골이면 완전히 저기 그러니까. 왕족 아니에요, 왕족. 귀족. 귀족이죠. 귀족.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냐, 그거? 팽당한 건 절대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줘요, 개인만큼. 그래도 또 한편 장보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매기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죠. 왜요? 장군들 직책 많은데 진해 장군을 새로 만들어서 줘? 아 원래 있던 직책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장보고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하나의 도전인 거예요. 신라 귀족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많은데 내 딸까지 거론됐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거기에 대한 응전이기도 합니다. 아 너는 그냥 명예 서울 시민 해줄 테니까.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장보고가 신라를 상대로 난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잘 찾아보시고 그러셨어요. 기록을 보면은 장보고가 딸을 왕비로 받아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의 근거지를 두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만 나와 있고 그 다음 기록은 별로 없어요. 이제 장보고가 이제 그 염장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그 시기도 요때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황상 봤을 때 실제로 진짜로 난을 일으켰을까? 아니면 일으킬라 그러다가 살해당한 건가?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보고 세력을 제거하고 암살을 일단 했잖아요. 멀쩡한 사람 죽인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자기 암살했다는 것을 덮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역사에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고 제가 나쁜 놈이야라고 손가락질을 한 것이 아닌가. 중요한 거는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신라 중앙에서 규정한 거예요. 근데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장보고한테 명령해서 네가 직접 경주로 출두해라. 혹은 네 군사권을 우리한테 줘라. 내놔라. 라고 했을 수 있는데 장보고가 거부했다. 그러면 신라 중앙 조정에서는 그걸 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신라 조정에서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는지는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골품제를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저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사실은 골품제라고 하는 거, 뼈골자에다 풍계품자, 그걸 제도로 만든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뼛속 깊이 넣는 달라. 당시 장보고가 딸을 왕실에 시집 보내지 못하고 난을 일으킨 배경에는 바로 이 신라 사회에 강고한 골품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골품제 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말로 듣고 뭐 이렇게 문제만 본 것 같은데 사실 정확히는 잘 몰라요.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네, 우선 모니터를 잠깐 함께 보시죠. 아, 이래서 색깔이 아까 그렇게 나눠져 있었던 제일 거구나. 위에가 빨간 색깔 네. 다르구나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신문제 사회이긴 하지만 조선시대도 그 시대에는 그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신분을 성취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안 되면 또 거기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었는데 신라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풍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김종민 씨가 예. 만약에 뭐 예. 서울에 있는 큰 집을 구입해서 살고 싶다라든가 혹은 뭐 이탈리아제 뭐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 네, 하고 싶은데. 돈만 있으면 사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일정 지위의 뭐 진골 내지 뭐 육두품 이상 되지 못하면은 그거를 살 수가 없어요. 그 몸에 달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계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용도로는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위법인 거죠.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가 내가 진골 귀족인데 네. 저쪽에서 육두품이 온단 말이에요. 저보다 좋은 가방에다가 뭐 막 더 비싼 외제차를 몰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진골 기분 나쁘죠. 네. 나보다 타고난 신분은 낮은 놈이 저렇게 좋은 걸 가지고 다녀? 뭐 이렇게 그 진골 귀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장보고 출신이 미천하다고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몇 두품 정도 되는 거예요, 장보고는? 제가 딱 알 수 있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드라마를 촬영할 때 입었던 복장을 보시면은 네.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장보고 어린 시절? 혜신. 백승현 씨가 어머. 네. 진짜 애띠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적대기를 입고 있죠. 많이 꼬질꼬질합니다. 아, 저 때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은 촬영을 하다가 너무 피곤한데 아무 데나 누워도 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 옷이 더 더럽거든. 네. 낮잠 자. 바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바로 연기하고. 근데 저건 변장한 왕자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빛이 나. 네, 빛이 얼굴에 빛이 나요. 진짜 저렇게 잘생긴 거지는 보기 힘들어요. 완도가 자연광이 좋아가지고. 저거는 평민보다 밑인 것 같은데 훨씬? 그죠? 천민? 천민입니다. 네, 누가 봐도 천민이에요. 네. 네, 맞아요. 저 골품제 등급 안 해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근데 그런 장보고를 왕실이랑 사돈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아이 신라에서 이거 어떻게 뭐 족보를 뭐 쓸지도 알 수 없고 걔네들 입장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급이 맞는 그게 아니었네요, 애초부터. 근데 어떻게 그 대화가 성사가 됐을지. 그렇죠. 이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은데 저렇게 천민 출신이면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뭐 거의 왕족인데 왕이 계승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래도 대등하게 왔으니까 대화가 됐고 한 거잖아요. 이 어떻게 이 올라온 거예요, 장보고는? 네, 사실 장보고가 그 정도 지위까지 올라간 이야기를 하자면은 장보고의 어린 시절로 우리가 일단 올라가 봐야 됩니다. 대략 섬에서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이 장보고는 네. 어쨌든 그 젊은 시절부터 활도 잘 쏘고 무예도 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여기서 날고 기어도 결국에는 그 신라에서 출세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20대 초반쯤에 아주 일생일대에 큰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성현 씨가 그 무렵에 장보고를 연기하셔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무렵에 기회의 땅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이 됩니다. 당나라 군에서 외국인을 받아주는 근데 그것도 분이었어요. 궁금하다. 사실 군인은 좀 받기 힘들잖아요, 외국인. 네. 그렇죠. 평상시엔 그렇죠. 네. 근데 마침 당나라가 당시에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절도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거의 독립적인 권력을 유지하면서
당나라 중앙 권력은 이 절도사대로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중앙에서도 많은 군대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 사람만 가지고는 모자란 겁니다. 외국인 용병까지도 막 이제 데려와요. 특히 외국인들이 잘 싸우거든요. 잘 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장보고가 이 시기 당나라를 딱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있으면은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능력에 의거해서 출세하기가 쉽습니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면은 아마 당나라 도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고 아마 장보고의 공을 높이 사서 거의 1000여 명 이상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장수인 무령군 소장이라고 하는 지위에 장보고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 박사님, 그 당시에 이 뭐 이렇게 그 무령군 소장, 당나라 소장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계급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소위 이제 천인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대장급입니다. 연대장. 1000명을 다룰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굳이 계급으로 말하자면 대령급일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직접적인 해석이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여단장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원스타까지도 뭐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라였다면 장보고가 절대 오를 수 없는 군대 계급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오른 자리를 갑자기 박차고 나옵니다. 왜요? 이게 내가 여기서 군인으로 있는 것보다 바다에 더 큰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당시 흠덕왕한테 아련을 청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신라 중대였다면은 장보고가 왕을 아련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신분이 아련할 필요도 너무. 없고. 자, 근데 장보고가 딱 와서 흠덕왕한테 제가 그 남해안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군사를 일정하게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시면은 신라와 주변 지역 간의 국제 무역 그거를 제가 관리해주고 노비로 이제 사람 잡아다 판다든가 이런 것도 없도록 제가 다 장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이면에는 지금 진골 귀족들 때문에 힘드시죠. 그 도전이 없도록 제가 군사하고 자금도 원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제안도 아마 뒷배경으로 썼던 것 같아요. 왕한테 딜을 해. 대단하다. 그냥 골품제로 써가는 신라의 그냥 아주 단단한 동아줄이 찾아온 거네요. 그냥.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죠. 한마디로. 뭐 신라 이게 조정에서는 뭐 왕으로서는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그렇죠, 제약이. 그렇죠. 신라 왕실과 귀족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돈하고 군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장보고를 어쨌든 자기들로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보고도 이 사람들의 권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장보고는 결국 흠덕왕으로부터 일정하게 대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일단 청해진 대사로 임명이 돼요. 관직 좋은 거 아닌가? 청해진 대사 멋있잖아요. 네, 아까 그 김우징이 신무왕이 되면서 급하게 장보고한테 관직을 무슨 장군 이런 거 줬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게 뭔가 신라 쪽에서 급조한 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새로 만든. 당시에 신라의 그 일상적으로 진국 귀족들한테 주던 정식 관등이나 관직으로 존재하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막강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해적이 있었습니다. 신라 왕실에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해적이 신라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꾸 노예로 파는 거예요. 맞아. 이거를 신라노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장보고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요. 중국을 두루 다녀보니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부디 청에 진을 설치하여 적도들이 사람들을 중국으로 잡아갈 수 없게 하십시오. 이 요청을 할 때 신라 왕실은 해적을 소탕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럴 만한 여지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해 주겠다 이렇게 제발로 찾아와서 제안을 하니까 신라 입장에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자기 손 하나도 힘 안 들이고. 그렇죠. 미치는 장사 아니다. 실제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통솔하게 되면서 기록에 뭐라고 남아있냐 하면 다시는 해적을 볼 수 없더라.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아니 이게 신라 왕실도 하나의 국가도 이 골치를 앓던 해적들을 어떻게 그 장보의 어떻게 보면 개인 집단인 거잖아요.
그런 개인 집단이 그런 해적들을 다 수탱할 수 있었던 싸움을 거예요? 엄청 잘했나 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장보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장보고가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고 봐도 돼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전쟁 사학자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의 그 중세, 8세기, 9세기에는 어떻게 통상 싸웠는가, 해적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이러한 당시의 역사적 배경, 상황, 그리고 우리가 전투법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해요. 그것을부터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접근하진 않았을 거예요. 석탕한다든지 뭐 때려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싹 다 숨어버리죠. 그렇죠. 처음에는 첩보를 수집하고 FBI식으로 급습하는 거죠. FBI는 항상 영화 보면 FBI 하면서 자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쳐들어가요. 막 그 몸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죠. 저러고. 그러니까 해적들이 바다에서 활동할 때가 아니라 바다에서 엄한 짓 하고 들어와서 쉬고 있을 때 때려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보고는요, 아까 무령군에서 군사 반란을 제압한 굉장히 명장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단계적으로 운용할 줄 아는 감각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당나라 군대는 대형과 진형을 운용하는 굉장히 전술적으로 앞선 군대였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요 큰 섬과 해안에는 주둔을 하겠죠. 작은 섬에는 부정기적으로 파견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물길에는 정기 순찰과 불시 순찰을 통해서 이 해적들이 감히 준동하지 못하게 대비책을 다 마련을 했겠죠. 해적들 입장에서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집에 쉬려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덮치고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야 저긴 좀 안전할 거야. 가고 있는데 순시선한테 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을 봤을 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겠죠. 네. 반드시 전투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들과 알력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네. 그 전투를 할 때 장보고는 무엇이 달랐기에 어떠한 무기가 있었기에 해상왕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었을까요? 해적 소탕에 빛을 발하게 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요? 활 아니에요, 활. 활입니다. 딱 보시기 어떻습니까? 활. 활인데 큰 거 같은데 좀 뭔가. 저게 1.2m에서 1.8m까지 가는 1.8m면 사람 키만 우리보다 더 큰 건데? 네. 장궁이죠. 와활. 그러면 그걸 1.8m 쏘다가 사람도 날아가니까 화살 대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보고인 겁니다. 긴 만큼 힘도 세고 또 위협적이었겠죠. 위력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장궁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전통 각궁 제일 세다 그러잖아요. 그거 쓰면 좋을 텐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습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악교가 높고 바다니까. 습기가 세고. 네. 특히 장궁은 뭘로 만드냐면 지금도 물풀의 나무, 대나무 만드는데 남도 쪽에 가보신 분들 그거 천지입니다. 특히 이 지방 일대, 대나무 청해진 일대에는 물풀의 나무,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장궁을 만들기도 좋았겠죠. 네네네. 한마디로 그 지역은 우연이었든 아니면 딱 집어서 글로 갔든 무기 조달을 하기 제일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또 군사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와 너무 재밌네요. 예. 원래 이름은 이제 궁복이라고 나오거든요. 궁복이. 궁복. 기록에는 요 이름만 나와 있는데 이 뜻이 이제 활궁의 복복. 그러니까 활에 재능이 있는 인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궁복이. 네. 아 근데 궁복이 뭔가 되게 친근한 느낌도 나요. 약간 진짜 이렇게 양반은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 약간 배고픈 느낌 있잖아요. 궁복이라고. 공복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한 거 장보고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본식 기록에는 보화 보물할 때 보자랑 높을 고자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한자를 바꾼 거죠.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물 고자에 높을 고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나라에 가서 장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이 뭐였을까요? 이 활입니다. 이 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당나라의 무과가 발달해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6과목이나 활 과목이에요. 앉아 쏘고 써서 쏘고 누워 쏘고 같이 쏘고 말 타고 쏘고 뒤돌아 쏘고 다 함께 쏘고 엎드려 쏘고. 진짜로요? 네, 당나라 기록에. 그러니까 장보고는
여기 살판 나는 거죠. 활을 잘 쏘는. 활을 잘 쏘는데 딱 갔더니 내가 활을 잘 쏘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난이 계속 일어나던 때잖아요. 당나라의 난은 그냥 어이 우리 나가서 싸우자 못 참겠어 이게 아닙니다. 정규군이 난을 일으켰다고요. 기마병입니다. 기마병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군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보고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장수로 올라가기까지 장보고는 갖출 수 있는 재능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또 난세 영웅들은 또 시대적인 상황과 아다리가 다 맞아요. 궁보기가 궁복을 했어. 당나라에서 장수 노릇을 하던 그 전술을 어떻게 해적 소탕에 썼을까? 이 활을 100% 썼겠죠.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은 버리는 것이 전술의 기본이니까요. 네. 원거리에서부터 활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장궁으로 쏘아서 해적들에게. 그리고 해적들에게 접근했을 때는 갈고리나 혹은 그 1.8m 되잖아요. 그걸로 잡아끄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하고. 그리고 배 위에 만약에 올라가서 육박전, 난투가 벌어졌다면 아마도 당나라 장수들이 쓰던 직검을 짧게 자른 단도를 갖고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보고가 최후에 신분 상승의 욕망으로 난을 일으켰든 그렇지 않든 당시 해적으로부터 고통받고 노예로 팔려나갔던 백성들에게는 변치 않는 영웅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를 좀 거꾸로 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우린 너무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네 저렇게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밑에 깔고 부두로 깔고 우리는 바다로 나아가고 앞에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자 이렇게 아마 해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야, 이게 진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장보고는 제가 볼 때 이 지도력의 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다 지도를 좋아하신다. 근데 CEO 분들은 특히나 지도를 보는 감각이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장보고를 역사 속에서 재발굴한 분이요. S그룹 총수세요. 이병철 회장.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이 장보고라는 인물을 우리가 재조명해야 된다. 나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사람 같아.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보고라는 인물이 역사책에 나오고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그 기업가의 노력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장보고라는 사람도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재벌이자 벤처 기업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맥을 읽어낼 수 있으려면 사실은 지리가 중요하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장보고처럼 한번 지도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저기를 보시면 지금 산동반도 얘기하셨죠? 한반도에서 가히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진짜 가깝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 유민도 저기 와서 농사도 많이 짓고 또 신라인들도 가뭄이나 또 여러 가지 폭정을 피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많이 간 거예요. 자, 근데 저 밑에 보시면 영파, 양주라는 곳도 보입니다. 자, 이쪽은요, 양쯔강유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어마어마한 산물이 모이는 곳이고 좀 경제 규모가 더 커요. 되게 비옥한 땅이에요. 네, 더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뱃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동반도로 가는 쪽이 있고요. 또 저 남쪽에 저 영파로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영파가 어렵겠죠. 당연히, 당연히 저 영파로 가는 길이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산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따라서 이 주변의 이 지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더듬듯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긴 한데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은 선박들은 저런 루트로 갔어요. 그런데 저 양주나 영파 같은 곳은 정말 망망대해입니다. 근데 장보고는 그 길을 뚫은 거예요.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한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한강이나 예성강보다도 청해진이라는 곳이 갖는 입지적 장점이 확실했던 거예요. 딱 가운데에 있나요? 네. 두 루트 사이. 그렇죠. 양쯔강 유역의 그런 남부지방의 번화한 도시들과
또 경주 주변의 울산항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그 상강 무역에 어떻게 보면 배꼽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청해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우리 함께 제가 조수가 될 테니까 같이 강의를 좀 다니시죠. 왜냐면 네. 양주와 그 영파 저기가 그 당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은 그 광저우 지금 홍콩 주변이죠. 짐을 내린 다음에 북상할 수 있는 가장 북쪽 마지노선이 영파와 양주였어요. 저기서부터 이제 신라인들이 실어 나르는 거예요. 지금 영파에 보면은 당나라 때 만든 그 월호라는 운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신라인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남아 있으시 거기요. 100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거기에 고려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신라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코리안 엠버시라고 또 영어로 써 있어요 거기요. 소개하면서 거기 코리안 엠버시가 있다는 것은 그 이전 신라 때부터 수많은 신라인들이 저기서 무역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신라방, 어떤 노래방 같기도 한 느낌의 이 신라방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미국의 코리아타운 같은 한인들이 대거 모여 사는. 그러니까 당나라의 코리안타운. 네. 뭐 이런 거네요. 사실은 당나라 중앙 정부나 신라 중앙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과거에 뭐 이사도를 비롯한 그 절도사가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의 그 교역 루트를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서 뭐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을 담당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장보고가 바로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런 보호만 또 무역의 관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인적 수완을 또 보여줬던 것이 장보고라고 하겠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네 진짜. 이 장보고가 이 신라방에서 네. 이제 큰 기회를 발견을 하는 거죠. 오. 왜냐하면 일단 신라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고국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다 무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세력화해서 네. 이 한반도와 당나라를 잇는 또 중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세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빅픽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운 게 적산 법화원이라는 곳이에요. 적산 법화원. 이게 뭐냐면 사실 불교 사원이에요. 네. 사실 당시에 중요한 종교가 불교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우리도 이제 뭐 LA 뭐 코리아타운 이런 데 가면 교회부터 세우잖아요. 그죠. 한인교회부터 생기죠. 그런 느낌. 네. 이게 또 이게 세테크의 의미도 있었던 거죠. 세테크요? 네. 아, 그때도 종교인 면세 같은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이 당나라에서 이 통행세를 거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원을 세우면 면세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이 사원도 세우고 또 이 신라인들의 약간 사랑방 같은 느낌도 있고 아, 예, 예. 또 정월 보름이 되면 다 모여서 뭐 법회도 하고 뭐 또 정보도 나누고 또 뭐 어떤 무역에 대한 뭐 노하우도 전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동아시아 무역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삼은 겁니다. 이 법화원이라는 것이 단순 종교 활동만 하던 곳은 아니고 그의 큰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근거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장보고의 야망을 들어보면 자기 혼자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좋아. 다 좋은 거야. 와, 네. 맞아. 그리고 네. 자,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약간 그 밑작업 같은 그쵸. 느낌이었던 이제 당나라에서 좀 군대 있다가 이제 또 산동반도에서 이제 좀 기반을 닦고 이제 정말 큰 그림은 이제 청해진에서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산동반도를 지나는 외교를 관리하고 또 이 무역 상인들에게 숙식도 제공하고 뭐 통역까지 다 해주는 약간 원스톱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면서 약간 이 상사 기능을 하는 거죠. 종합 상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이 이제 당나라로 건너간 제당 신라인부터 또 일본으로 건너간 제일 신라인까지 모두 다 그 네트워크 안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적이나 뭐 어떤 종교인까지 다 포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큰 기회를 보여주고 우리 같이 가자. 뭐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활약을 하다 보니 이 청해진은 이제 세계적인 이제 무역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중일 이 상강 무역의 항로에 청해진을 딱 두고 네. 활용하다 보니 이제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아랍, 인도양을 거쳐서 이 중국의
세워둔 거점까지 온 물건을 이 장보고 선단이 아프리카하고 아랍에 갔다고요? 그 당시에? 야 대단하다. 그 선박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상 실크로드의 이 동아시아 부분을 담당하면서 그 네트워크가 아랍이나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와, 이 유통로, 이 배급로는 정말 뭐 될 게 못 되네요. 와, 전 세계를 거치오시 바다를. 이때부터 벌써 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이슬람 상인들도 이제 드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풍을 타고 이제 인도 양쪽에서 왔었던 아랍 또는 페르시아 상인들의 또 활약도 대단했다고 하니까 어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스케일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혜진은 한번 보고 싶네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을지. 전 세계의 무역상들 배들이 다 모이고 막 사람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와.